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세션의 좌장은 박찬승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찬승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현재 한국사연구회 회장과 한양대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와 또 비교 역사 문화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박찬승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의 그 첫날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쭉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주로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네 분 선생님께서 아주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 또 토론자분들께서도 아주 내용 있는 그런 토론들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종합토론에서 조금 더 이제 폭넓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앞에 그 세션별 토론에서 질문은 있었지만 답변을 저희가 듣지 못해서 일단 그 답변을 먼저 듣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께서는 아까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플로어에서 또 종이로 이렇게 서면으로 써 내주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6시까지 여기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미 5시 반이 넘어서 늦어도 6시 10분 정도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10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박노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어떤 사상이 비춰졌지만 좀 더 급진적인 민주주의가 없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묘하게 오늘 그 박노자 선생님의 그 질문지를 잘 보면 그 주도했던 지식인과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의 주력이었던 민중을 좀 구별해서 이렇게 고민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민주주의로 이제 치자면 조소왕 선생님 예를 들으시면서 조소왕 선생님이 파리강화 이후에 유럽에서 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를 벌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삼인주의자를 스스로 규정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때 김기식 선생님도 같이 다니셨는데 김기식 선생님과 조성원 선생님의 생각이 사실 그 이후에 길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 선생님과 김기식 선생님 같이 다녔지만 두 분이 다른 길을 갔듯이 3.1운동 당시에도 우리한테 급진적 민주주의나 또는 이제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지식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날 만큼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만큼 절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무단 통치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러시아의 영향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선언서의 주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또 다시 선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박노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급진적 민주주의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찬승 선생님하고 예전에 찾으셨던 1989년에 70주년 때 나온 그 책에 보면 민중들이 재산을 평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다. 독립이 되면. 그래서 빈곤자로서 무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조서를 남기기도 했고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가 된다. 이런 것들을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 민중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 토지를 이렇게 나누어 갖고 토지 개혁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어떤 국유화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자연스러운 어떤 그 생각의 발로였겠지만 그런 생각들은 이제 갖고 있어서 어떤 민중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급진성 같은 것들의 일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황실 우대는 사실 이거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4월 10일이라는 임시 헌장에도 들어있지만 1919년 9월 6일 날 통합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 헌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운형이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년 당시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더 연구를 해와야 되겠지만 구황실 우대를 헌장에 넣었던 것이 이게 해외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온 어떠한 임시정부 안에도 그 황정 복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어쨌든 3.1운동의 국면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인들의 정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하면서 제국에서 민국, 그러니까 제국에서 어쨌든 민국으로의 전환을 급격한 변화라고 보지 않고 어떤 점이지대적인, 어떤 절충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25년도에 다시 헌법이 개정될 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세 번째는 이제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러니까 인식과 실천에서 민주공화제를 추구했지만 실제로 이분들 다 유교적인 학자들이고 유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계적인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그 민주공화국을 실천해가는 과정은 실제로 정말 민주적이었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임시정부가 초기에 결국은 23년도에 국민대회의가 열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이제 논란이 사실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승만도 이동희도 안창호도 누구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파당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로를 공격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약화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도 굉장히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가 있어 왔지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찬양이라기보다는 성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표방했던 건 민주공화제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정말 민주적이었느냐 하는 점은 제가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썼는데 꼭 다음에 해보고 싶은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짚을 때 반드시 어떤 의미, 역사적 의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짚어야 되는 거라서 매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경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민유기 교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는 코멘트고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의 연원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보편화되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제기한 사람은 신석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귀국해서 조선일보 사장이 됐고요. 이분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한말의 경무사를 지낸 신태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원으로 따지자면은 근황주의자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는 단순히 근황주의자나 복벽주의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미주에서 1909년에 국권 회복 및 교민 이익 옹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일 중요한 단체인 대한인국민회 역시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말의 인민들이 수용하고 있던 국호의 이름이 대한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에서 차용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민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종조 이래 일반적으로 군왕들이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게 민국이었기 때문에 수용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 수용된 국민의 개념 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중국의 양계초, 량찌차오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박은식이나 신채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무형정부론을 내세운 박용만 역시 양계초를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계초가 요코하마에서 신민총보를 내면서 신민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창호 선생이 1907년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만든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명도 바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비밀 조직인 신민회가 되었는데 왜 비밀 조직이 되었느냐? 미국에선 이것이 군왕이 없는 공화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될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역시 군왕이 없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 조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조직이 내놓은 잡지의 이름이 신한민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뉴코리아라는 뜻이고 이것은 새로운 백성이고 이것은 군왕의 통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민이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민족을 국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양계초의 설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민지를 개발하고 체육을 육성하고 민기를 양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박은식 선생도 그렇고 박영만 선생도 그렇고 글들을 읽어보면 여기에 중요한 용어들이 바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1904~5년부터 급격하게 쓰이게 되었고, 그러니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국가의 중심으로서의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일진회가 간행한 기관지명 역시 국민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국민에 지향하는 바가 어디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1905년 이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론에 의한 새로운 주권 회복 및 국가 건설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의 영어를 잘해서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찾은 많은 자료에 따르면 우사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에 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3.1운동 이전이었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파리 강화회에 대표로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 할 것인가. 한국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냐.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오랜 독립국가, 문화국가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 두 번째, 일본의 강제병합은 불법적이고 무력적이고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상태는 굉장히 야만적인 통치하에 있다는 것. 또 한국인들은 독립할 의지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선전하느냐. 파리 강화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한테 선전하겠다. 또 중요한 정당 사회단체에 선전하겠다. 또 중요한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선전하겠다. 그리고 또 뭘 하겠느냐.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로 발행하고 있는 조직들과 접촉하겠다. 그러니까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만국 사회당 대회에 조소왕이나 이관영이 참가한 것은 이미 1919년에 김규식이 파리로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플랜의 일부였습니다. 김규식이 이런 계획하에서 3년 정도 활동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1운동 일어나기 이전이고 어떠한 조직적 인적 기반도 없고 활동 자금도 없는 파리에 가서 내가 이런 선전 공부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고 굉장한 의지와 굉장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가서 만난 게 호모 헐버트였습니다. 사실은 우연하게 만났는데 아까 엘리자베스 메이 교수가 호모 헐버트의 저작이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 여러 출판 활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김규식이 이미 파리로 가기 전에 미주에 있는 박용만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오길 바란다. 당신이 중요한 한국의 독립운동의 지도자이고 미주에서 간행된 여러 출판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부활동을 후원하기 바란다. 자금도 필요하다. 또 신규식도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규식의 파리 강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연적인 사건으로 얘기되지만 사실은 충분한 기획과 의지와 노력의 결집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식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당연히 신한청년당의 대표였습니다. 당원이 불과 10명이었고 많을 때 30명이었습니다. 그걸로는 대표성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미주에 있는 대한민국민회가 대표를 파견하려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 대표 뒤에 대한민국민회 대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김규식이 비로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규식이 처음 갔을 때는 신한청년당의 불과 10명, 30명의 대표였지만 그 대표성이라는 것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이제 임시정부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파리 위원부가 만들어져서 역사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요즘 같은 제대로 된 민주공화제냐 또 실제로 민주공화제로 실제로 그걸 운영을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예를 들죠. 그러니까 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할 때 10개 조에 헌장을 하는데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3조가 남녀 평등 또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음 무함 그렇게 했습니다. 남녀 평등 이제 그것이고 또 바로 그 4월 25일 날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는데 임시의정원 의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은 누구? 의원 자격은 어떠냐? 그래 대한 국민으로 만 23세 이상의 남녀, 중등 교육을 수한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정한다. 그리고 실제로 의정원 의원의 그 김마리아서부터 여성들이 의원이 돼요. 아마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1919년에 남녀가 평등하다. 또 여성을 국회의원으로 뽑는다. 저는 1920년대 후반이나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뭐 이렇게 몰라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건지 알고 실제로 그걸 운영을 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헌법, 그 이제 해공신익기 선생이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소위 상권 분립을 명확하게 헌법에 표시해 놓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고 임시정부라고 행정부가 있고 그 임시의정원하고 행정부는 완전히 별도의 기구입니다. 지금 국회 정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실제적으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그분들 사고 방식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한 것,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데 활동한 것 이걸 보면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수왕 선생님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제일 처음에 조수왕 선생 연구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내가 조수왕을 쓰려면 조수왕이 읽었던 책 다 봐야 되고 조수왕이 어떻게 이해했던 걸 내가 다 이해해야 글을 쓸 텐데 조수왕 선생님 글을 보면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조수왕이 읽었던 책을 봐도 난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쓸 수가 없지. 조수왕 선생이 뭐 어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본 유학 때에 많은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미 1904년 일본 유학 막 가가지고 그때는 노일 전쟁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 양반이 잡지에 갑진 이후에 열국 대세의 변화를 논함. 그래서 그 노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주목해가지고 쓴 거예요. 거기 핵심은 민기다. 백성의 기운이다. 지금 세계가 변하는 거 보니까 백성만 튼튼하면 민기만 충실하면 우리는 다시 뭐 독립될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미 유학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민기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 그게 바로 나중에 교육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뭐 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식, 엄청난 세계정신 분석 그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야 그분들이 그때 뭘 알았겠냐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민주공화제의 그 방점이 이제 3.1 운동에 둬야 되지 않냐? 그건 맞는 얘기죠. 물론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뭐 내 거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걸 표현해서 법조문으로 정리해 놓은 곳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황소영 교수님께서 4개 정도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민주 공화 이런 글을 볼 때 이게 그냥 단지 소개 차원이었는지 아니면은 그게 조직하고 운동 차원으로 됐는지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제도화 됐는지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정서 속까지 보편화됐는지 맨 마지막 단계는 지금도 안 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다 그건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무호 독립 선언에서 대한민주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무호 독립 선언에 언제 발표됐는지에 대한 논의를
자신이 없어서 피했습니다. 논쟁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입헌군주제냐 아니면 민주공화제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조성환 선생님이 민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를 얘기한다는 거는 민주냐 독재냐의 문제이지 군주제냐, 그러니까 전제 군주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 민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 그냥 정부 정체라고 얘기하는데, 국채라는 개념과 정체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봤던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에, 사회 교과서에 국채 정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본식 표현들인데, 그 국채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남용 돼가지고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가 국채라든지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는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 근데 이러한 생각을 놓고 볼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민주가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군주제지만은 민주적 군주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군주제냐 공화제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람들이 살면은 상징적인 군주가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없는. 심지어 스페인은 공화국으로 갔는데 그 파시즘 공화국이 프랑코 독재로 갔다가 민주주의를 복원하면서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핵심의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미 그러니까 민주주의 얘기가 될 때는 공화제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미 무호독립선언 시에 조소왕의 인식에는 핵심은 민주주의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게 보장되는 게 핵심이지, 군주가 있으나 없으나는 뭐 망명군주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군주주의라는 게 엄청나게 뿌리가 깊고 우리가 공화혁명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렵게 극복됐는지 서구 사회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군주제는 군주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귀족 중에 왕초 귀족입니다. 군주제는 곧 신분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제를 없애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신분제, 귀족제를 없애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신분제가 극복이 된 겁니다. 신분 간의 평등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군주는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는 신분제들이 저항하니까는 공화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군주가 그냥 있습니다. 그죠? 북유럽 국가들, 뭐 네덜란드, 얼마 전에 벨기에 국왕도 왔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주제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복벽주의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고종 망명하려는 그 신민회 시도나, 신민회 맞죠, 선생님? 예, 그런 것들을 좀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왜 60도 그 독립운동이, 그러면 또 그 볼품 없던 그 융희 황제의 서거와 또 연결돼서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 대중들의 정서 속에서의 군주제 아니면은 유기체적인 저는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뿌리가 깊은 그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해보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조서왕 선생은 이 무호독립선언이 언제냐,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났는지는 아셨는지, 이때 그다음에 고종 황제가 승하하셨는지 이 시점에서 아셨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짐작은 해봅니다만. 네. 그다음에 삼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보수 아니면 자유주의, 이거 아니면 다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결별하게 되는 몇 가지의 계기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참전에 반대하는 사람과 우리가 반대하지만은 도와는 줘야 된다. 라는 사람으로 일단 나뉩니다. 1914년, 15년 사회주의 계열 중에서 그게 상당히 커다란 차이입니다. 일단.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파죠. 그러니까 참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국주의 국가들 내에서의 야당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17년 2월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사민주의자들이 일으킨 혁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멘셰비키. 근데 그것이 11월에 레닌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가 다시 혁명을 일으켰을 때 나머지 서부 유럽,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아니면 이런 나라들이 사민주의자들이 느꼈던 당혹감이 있었을 겁니다. 당혹감이.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18년 11월에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공화제가 만들어지고 사민주의자들과 이제 중도 우파들이 합쳐서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드는데 잘 알다시피 헝가리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일과 19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무력 봉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력 진압을 합니다. 무력 진압을 합니다. 잔인하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분들이 그냥 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지도자. 그러면서 사실상 양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거기서 건넜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볼셰비키는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 집중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유의 민주주의 그 모델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제 표현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도 이제 잘 좀 봐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그러니까 교육을 헌법에서 이렇게 강조까지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이제 민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전통도 있는 것 같고 사민주의자들하고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급혁명을 포기하는 대신에 아주 중요한 게 자녀들한테는 기회균등을 주자. 우리가 혁명을 해서 하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에 자녀들은 노동자의 자녀도 대학 갈 수 있게 하자. 그게 사민주의 개혁 정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 그러니까 혁명을 안 하고 개혁을 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주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여성들한테 고시를 볼 수 있게 하고 여성들이 판검사할 수 있는 길을 처음 열어주고 1920년대 초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들 1960, 70년대에 독일의 대학이 그냥 한 주에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인당 집권 시기에 독일의 대학의 숫자가 두세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 다 무상이죠. 대학까지 무상이죠. 거기다가 부모 수입이 적으면은 장기 대리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 교육까지 무상입니다. 근데 거기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유럽 국가들에서 많은 나라들은 석사 과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그 실천은 하고는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물론 대학 교육이 아니라 직업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정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치 교육들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근데 이제 헌법에는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교육을 거기는 이제 교회가 할 것이냐 국가가 할 것이냐 선생님 또 죄송합니다만 그런 조금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하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프랭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많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문역이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이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을 경험했고, 근데 1차 세계 대전이면 독일 애국자로 경험을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사회 민주주의자이지만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당 내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는 좌파의 성격이었고, 그러니까 3인당 내에서 좌파인 것과 반공주의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프랭켈이 한국에 와서 냉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공주의자가 됐다. 더 강화됐을지 모르지만은 원래 공산주의가 아닌 것은 3인주의자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반공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플로어에서 여러 분들께서 그 질문지를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지를 쭉 훑어보니까 실제로 이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시간이 6시 10분까지 이 자리를 끝내달라고 지금 방금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한 분만 좀 한 분 질문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경 선생님 그 아까 발표 중에 김난사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 구황실 우대함이라고 하는 조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항을 얘기한 사람은 조한구 선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19년 나라가 병합되고 난 지 9년 만에 상해에서 대한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군주를 고종을 망명시켜서 망명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연이었습니다. 의암 유인석이 했고요. 1915년에는 신안혁명당에서 성낙형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가서 직접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종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1919년 20년에 의친왕 이강을 망명시키려고 하는 대동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동단 총재이던 동농 김가진이 상해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군주 중심의 근왕주의, 복격주의, 대한제국 부활론 이런 것들이 망명정부가 있는 것이고요. 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종의 삼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권이라고 하는 분멸이다. 그런데 군주가 포기한다고 누구의 호주머니 물건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국민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일정한 가정부,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국권회복운동의 중심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미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퍼져나가서 사실은 1915년 신안혁명당 사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군주 복귀에 이런 임시정부라고 하는 건 안 된다. 민의 중심이 돼서 국민주권에 의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9년에 임시정부가 전혀 대한제국과 무관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통성을 갖는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역사상 혹은 세계상에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이 멸망한 왕조의 군왕이나 귀족이나 관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상해에 모여서 자신들이 합법성을 갖고 있는 정부라고 주장한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19년에 돌출한 사건이 아니라 1910년 이래의 해외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의 여망과 오랜 논의가 결집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한 대동단 총재 김가진도 상해에 오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상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독립운동의 모든 관심과 취향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한구 같은 분이 임시정부를 만들면서도 거기에 구황실 우대함이라고 하는 조항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경과성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란사에 대해 질문 누가 하셨는데요. 하란사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란사는 여성으로 이제 인천감리 하상기의 부인이고요. 원래 이름은 김난사고요. 난사라고 하는 것이 본명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낸시라고 하는 것을 음차해서 난사라고 불렀고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을 비롯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의친왕하고 친밀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화여전에서 가르쳤습니다. 1919년에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 의친왕과 함께 일종의 고종의 망명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풍설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북경에는 누가 살았냐면 하상기 하란사의 딸이 김진용이라는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용은 누구냐면 동제사회 일원이자 신해혁명에 참가했던 일본 유학생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한 많은 홍명희, 정인보, 이광수와 같이 친구들입니다.
홍명회와 함께 남양군도를 3년간 여행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9년에 한성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한성정부 평정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북경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 갔다가 당시 이 현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행하던 스페인 독감의 유행성 감모에 감염돼서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기가 본국에서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국내 해내외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하란사가 일본에서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풍설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독살당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 유족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과문한 탓에 더 이상의 행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난사라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편이고요. 또 자료도 많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오늘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만 들으신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쟁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시정부와 관련해서는 조수왕 선생이 오늘 많이 거론됐습니다만은 사실 학자들도 조수왕 선생의 글을 다 읽은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번번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독립농사의 이 덩어리라는 게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사적인 그런 흐름을 타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선구적이고 진보적인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사 속에서도 이 두 사건이 갖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0주년 기념에서 그동안의 연구를 총결산을 하고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은 제가 봐도 연구가 상당히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정도로 오늘 종합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